자,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 우리 천문학의 책입니다. 우리 지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을 연구했고 업적을 세운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위인은 누구인가이고요. 저는 두 명인데 아리스토텔레스랑 티코 브라헤입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상 깊었던 이유는 기원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도 아주 기초적인 천문학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천문학을 아주 잘 알아냈고 그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옛날 사람임에도 지금도 맞다고, 그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망원경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이런 많은 기원전 사람인데도 이렇게, 사실인 이런 천문학적인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그다음에 티코 브라헤는, 음, 아리스토텔레스, 이 굉장한 여기, 위인의 업적이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거로,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꼭 모든 사람이 또 엄청난 사람이어도 틀린 게 있다는 그런 교훈을 이 티코 브라의 업적을 통해 알 수 있어서 이 티코 브라 이 사람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습니다. 네, 배성우님 해주세요. 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망원경도 없고 이제 달에서도 볼 수도 없고 지가 동일다는 사실을 볼 수는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림자를 봐가지고 이제 왜, 왜 길이가 달라지지라는 문제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내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로는 아무래도 뉴턴이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됨으로 인해서 지구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구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당시에 그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그 지동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책에 따르면 주저주저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적인 고통이 컸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브로노라는 위인과 갈릴레이라는 위인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서로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행성이라는 것을 둘 다 주장을 하였고 둘 다 종교 재판에 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또 이 두 위인의 차이점은 브루노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여 결국은 화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갈릴레이는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일단은 그 재판에서 자기가 틀렸다는 거를 말하고 그렇게 돼서 삶을 구걸하여 어쨌든 갈릴레이는 살았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갈릴레이 브로너가 된다면은 그 종교 재판에서 자기는 어, 자신의 이 주장을 굽힐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 자신의 주장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고 대신 죽을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레이처럼 그렇게 사실을 제가
그때 알 수 있는 위대한 학자였다면은 자기가 살아서 더 많은 업적을 세워 더 천문학을 더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도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으면은 제 의견을 굽힐 수는 더 이상 없는데 이제 계속 살아있으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살아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굳이 그런 일에 목숨을 걸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과학 사실 같은 경우야 뭐라고 하든 어차피 그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그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갈릴레이의 행동이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훈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겠고, 승훈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선생님이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문학자일 수도 있다는 걸.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문학자로 불리지 않고 뭐로 불려? 혹시 알아? 철학자예요. 철학자라 불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혹시 누군지 알아? 플라톤이요. 플라톤이야, 플라톤.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는 뭐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알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가장 먼저 제국을 건설한 대왕 어, 누구?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 우리가 봤던 천문학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생물학, 동물학, 심리학, 정치학, 윤리학, 논리학, 형이상학, 역사, 문해이론, 수사학 이것들이 쭉 모하면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온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렇게 여러 학문, 여기 지금 천문학 빠졌지, 이 책에서는 이제 천문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 다방면에 많은 관심과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또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당시에는 학문이 이렇게 분화되지 않았어. 지금은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은 걸 연구할 수 없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였다는 거야? 요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뭉쳐 있어, 쉽게 말하면. 그것들이 이제 점점 분화되어 간 어떤 그런 과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원전 384년에 태어나서 3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약 62세? 62년 살았나? 그 정도 살았던 어떤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요 인물, 요 인물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고, 요 옆이 이제, 플라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요 그림이, 유명한 요 그림이지, 그 그림 중에 중간에 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천문학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승훈이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문학 분야에서 어떤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46조.
천상계와 지상계? 물체의 운동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뭐 한다? 구분한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움직임을 둘로 뭐 했다는 거야? 나누어서 생각했다는 거야. 즉, 천상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사는 곳? 어? 어? 신? 신들이 사는 곳. 지상계는 사람이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선상계와 지상계라는 것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종교 이런 부분들과 이런 과학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쪽. 자, 천상계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신성하고 영원불멸하고, 지상계는 미천한 동물과 식물들이 바글거리는 세상이라서 지상계 운동은 천하고 잠깐 동안만 지속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요 밑에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지훈이. 식물은 동물, 동물은 인간, 인간은 절대자인 신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위기사상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야레스 위계. 그 저 꼭대기에 신이 있고 그 신의 위탁을 받아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인간 다음에 이제 뭐가 있고 동물이 있고 동물 다음에 식물이 있고, 마치 계급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는 거지. 그 바로 뒤쪽에 48쪽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 그림. 그림이 나와 있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천문학과 관련된 그 부분들을 보면 49쪽에 두 번째 문단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9쪽의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천상계의 동물은 원 운동을 하고 지상계는 곧게 뻗은 직선 운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천사의 머리 위에 둥근 띠가 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상이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의 사상은 옳은 거라고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워낙 그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넘사벽이 뭐야? 넘사벽이란 말 혹시 알아? 압도적으로 너무 어, 잘한다. 넘을 수가 없다는 거,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뭐 해보지 않았다는 거야?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맞다고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뭘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커다랗게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훈이가 참 묘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상 깊었다고 그랬는데 또 지훈이가 인상 깊은 인물이 누구라는 거야?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네, 티코 브라예요. 티코 브라헤라는 인물이 인상 깊다고 그랬는데 그 티코 브라헤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저격당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는 얘기야. 자, 티코 브라헤 보겠습니다. 79쪽. 자, 티코 브라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그냥 뭐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 신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지. 신들이 사는 세상은 신은 완전하니까 거기는 둥근 원 운동을 할 거야. 거기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운동을 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반면 우리 인간은 신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뭐 직선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즉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라 과학적인 관찰이나 이런 것들을 얻은 것들이 아니라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야. 반면 티코 브라헤는 뭘 통해서? 섬에다가 천문대를 세우고 20년 동안이나 하늘을 관측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관측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천문학의 어떤 그런 업적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티코 브라헤의 관측 중에서 이제 가장 놀라운 관측이 80쪽 뭐라는 거야? 신성과 혜성이요. 신성과 혜성의 발견이다라고 돼 있어. 신성이 뭐야? 신성이 뭐야? 신성이. 저는 아? 잘 몰라요. 뭘 잘 몰라, 승훈아. 80쪽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네 머릿속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를 얘기한 거 아닌데. 그리고 책을 읽었는데 신성이 뭐야? 별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 근데 그게 왜 신성이냐고. 새롭게 나타난 별이라는 뜻이야. 새롭게 나타난 별이다. 즉, 없었는데 뭐 한 거야? 새로 생겨난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저격이 되는 걸까? 응? 이게 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보다 높은 곳에 있는 천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응, 신성을 생겨나요. 새로 그렇지. 생겨날 수 있어요. 하늘에는, 신들이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거야. 그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거야.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뭐야? 없던 게 새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럼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뭐하다? 틀렸다는 것들이 입증되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해석은 뭐야? 해석은 너네 뭐 헨리의 성 해성 들어보지 않았어? 들어봤어. 해성이 희성. 희성의 궤도는 등원이 아니라 타원이다? 그래서 태양계 내에 어떤 그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중에 하나가 이제 해성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해성들이 왜 문제야? 왜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저격한 거야? 응? 이 해성을 발견한 게 왜 아리스토텔레스를 저격했냐고. 82쪽.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응. 해성이 여기 티코 원래는 해성이 원 모양으로 운동하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조건 정확하게 원 모양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하늘에 떠서 움직이는 천체는 고귀하고 신성해서 반드시 원 모양의 궤도를 그리며 움직인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했다는 얘기야. 원이 완벽하기 때문에, 신도 완벽하기 때문에 신의 운동은 원 운동을 해야만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티코 브라이가 관측을 해보니 해성은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하더라? 응? 둥근 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희성? 어? 뭐라고? 얘들아, 뭐 이렇게 어려워해. 둥근 원이 아니라 해성은 뭘 그리며 움직인다고? 어떤 모양으로 타원 움직인다고? 모양이요. 타원형으로 움직인다고, 타원형으로. 해성은 둥근 원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 말이? 티코브라예요. 티코브라의 그런 발견으로 인해서 원운동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타원운동 하는 시키면 타원운동 이런 타원운동 하더란 얘기야. 그러므로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했다는 거야? 틀렸어요. 틀렸다. 틀렸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말이라고 무조건 뭐 하는 게 아니구나. 맞는 게 아니구나. 그의 말도 이제 하나하나 다 뭐 해봐야 되겠다? 검증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됐니? 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면서 그 사람 참 엉터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네. 라고 그 사람은 그래서 의미가 없네, 가치가 없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왜? 말도 안 되고 틀린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가 왜 아직도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럴 만한 주장을 해? 뭐라고? 좀 믿을 만한 주장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봤더니 틀렸잖아. 무슨, 새로, 변화 움직임 없다고 그랬는데 신성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한 거 다, 완벽해서 원운동을 한댔는데, 뭐, 타원형을 하고 있고, 틀린 얘기를 했는데, 승훈아, 뭘 맞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 지훈이,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문학을 어느 정도 이렇다고 알려줘가지고 천문학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어, 자,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훈이가 지금 말한 대로 비록 몇몇 사실은 틀렸지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이 세상, 하늘 우주의 현상을 뭐 하려고? 설명하려고 뭐 했다는 거야? 애썼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자체를 설명하려고 뭐 해? 시도도 안 했는데 그럼 설명하려고 시도한 그 자체가 일단 뭐 하다는 거야? 뛰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야. 두 번째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다 틀린 게 아니지. 아니에요. 다 맞지도 않았지만 다 틀린 게 아니라고. 틀린 것도 있다고.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천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받을 만 하다라는 얘기지. 됐니?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마찬가지야. 선생님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도 사실은 선생님이 뭐 잘 못 알고 있거나 뭐 제대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래서 빼먹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 점에서 단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뭐 해야 돼? 검증해야 돼. 검증. 요즘에 혹시 제일 그 핫한 그 사람들이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 요즘에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안 좋은 일도 있고 물론 그거 말고 과학기술 쪽에 IT 쪽에 제일 핫한 용어가 뭐야? 지은이, 승은이 챗 GPT라고 들어봤어? 아, 승은이 챗 GPT가 뭐야?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거. 그렇지. 그동안에 우리가 구글 검색은 우리가 거기다 뭘 찾고 싶은 게 있으면 뭐야? 그곳이 있는 페이지를 쭉 알려줬잖아. 그럼 우리가 그 페이지를 뭐 해가지고 클릭해갖고 우리가 그걸 읽어봤단 말이야. 읽어서 필요한 걸 뽑아냈단 얘기야. 근데 이 챗 GPT는 그 페이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승훈이가 지훈이는 지난주에 빠졌나요? 그러면 챗 GPT가 네, 지훈님은 지난주에 뭐 여행을 갔습니다.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느라고 빠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 답을 뭐 한다는 거야. 써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챗 GPT 때문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아이들이 독서 감상문을 뭐 네모난 지구가 동그래지기까지 독서 감상문을 써줘라고 말하면 챗 GPT가 독서 감상문을 쭉 뭐 한다는 거야? 써준다는 거야. 음, 심지어는 지훈이가 뭐 뭐야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줘. 그러면 그게 쭉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럼으로써 이제 그 챗 GPT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지 들었어? 챗 GPT가 한 말이 쓴 답이 뭐가 그 답이 뭐 한 답인지 맞는? 맞는 답인지 아니면 뭐 한 답인지 틀린 틀리. 답인지 챗GPT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그 때문에 챗GPT가 한 말에 대해서 쓴 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제대로 된 답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검증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는 당연히 못하고 독일어도 잘 못하고 이렇게 외국어를 잘 못해. 근데 요즘에 뭐 팝하고니 구글 번역이니 이런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그 걸로 이제 번역기를 뭐 해서 돌려가지고 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쓴 글을 다른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어. 그래갖고 아주 좋아.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아주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어. 뭐가 답답할까? 확실하지가 선생님이 않아요. 내가 한 말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 영어 번역이 제대로 뭐해? 됐나? 됐나 안 됐나를 내가 뭐 할 수 없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영어를 못하면. 근데 지훈이나 승훈이가 만약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 이제 글을 갖다 놓고 그 영어를 번역을 시키면 구글 뭐 팝하고 이제 영어를 번역을 쫙 해주겠지. 그러면 지훈이나 승훈이가 그걸 쭉 읽어보면 얘가 번역을 제대로 잘 했나 안 했나를 뭐 할 수 있어. 너가 영어를 잘하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그럼 자기가 그냥 번역하지 왜 번역기를 돌리느냐?
자기가 번역하려면 아무래도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번역기 돌리면 금세 하니까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챗 GPT도 뭐 어떤 쪽에서는 아예 학생들 못 쓰게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근데 수행 같은 경우는 챗 GPT를 써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 다음 챗 GPT를 썼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아이디어가 맞는지 틀린지를 자기가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보태어서 더 나은 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그 부분은 또 이제 사람마다 뭐 할 거다? 다를 거다. 다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너무 이제 이야기가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책이라던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던가 뭐 선생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삼지만 그거를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의심하고 검증하고 이런 노력들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티코브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티코브라 얘기 나온 김에 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코브라의 혹시 제자가 누구야? 티코브라의 제자가. 입니다. 응? 그 다음에 나오잖아. 티코브라의 제자. 85쪽. 케플러요? 케플러. 이 티코브라하고 케플러는 둘 다 유명한 천문학자. 근데 사실은 쌤은 케플러는 알았었어. 티코브라는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케플러는 나와. 그리고 케플러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봐. 어? 케플러의 요 87쪽에 있는 케플러의 뭐 87쪽에 운동 법칙이요? 케플러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서 요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어떤 그런 부분들 제대로 잘 알고 있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번갈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지훈이 첫째 법칙. 첫째 법칙. 지구를 포함한 태양 둘레를 도는 행성은 조금 납작한 타원을 그리며 돈다. 납작한 타원을 그리며 돈다라는 거야. 역시 뭐야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아리스토텔레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 승훈이. 행성이 같은 시간 동안 태양 둘레를 그리며 지나가는 면적은 똑같다. 다시 말해 행성이 태양에 가까이일수록 공전 속도가 빨라지고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 자,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밑에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 밑에 그림 보여? 네. 둘째 법칙은 뭐하고 뭐가 같다는 거야 결국. B랑 P요? 그렇지. A와 B가 같다는 거야. A와 B가. 그래서 A는 태양이 가까워지면 공동속도가 빨라진다. B는 지금 멀지. 태양과 멀어졌지. 그럼 공동속도가 뭐 한다는 거야? 느려진다. 느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요 그 타원 이게 뭐야? 이걸 보면은 삼각음표를 보면 이 A와 B의 넓이가 뭐하다? 같다. 요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성이 태양 둘레를 돌아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공전 주기는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그 공전 주기가 결국은 태양과 행성까지의 거리와 관계가 있다라는 점들도 역시 이 케플러가 발견한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법칙인데 근데 원래 다시 이거 돌아가서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가 둘 다 천문학자인데 천문학을 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했거든. 어떻게 달랐어? 피코브라헤는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수학하는 어, 걸 안 좋아했는데 케플러는 어, 수학하는 걸 좋아하고 관찰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티코 브라헤가 관측해서 쌓은 데이터, 1차 데이터를 누구는 케플러는 그 스승의 데이터를 열심히 뭐 한 거야? 분석한 거야, 분석. 분석해서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떤 특정한 원리, 규칙 이런 거를 발견해서 바로 이 케플러의 운동 법칙으로 정리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지훈이하고 승훈이가 혹시 과학자가 된다 했었을 때 과학자로서 그 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야. 연구실에서 뭐 하는 사람? 직접 실험하는 사람. 관찰하고 실험하는 사람.
그거를 더 치중하는 그런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고 데이터, 남들이 연구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 그 데이터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또 자기가 더 강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또는 뭐 그 당시 뭐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고, 물론 이제 과학자가 두 가지 다 웬만큼은 해야겠지. 근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이제 주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과학자 같은 거는 스타일 다르고, 또 물론 어느 분야를 하냐에 따라서 그것들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한다면 승훈이는 케플러형이야, 티코 브라이형이야? 너는? 저는 케플러형인 것 같아요. 케플러형이야? 지훈이는? 나도 케플러처럼 할 것 같은데.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를 더 잘할 것 같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와 티코브라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네. 질문은 만약에 지구가 동그랗고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 당신이 지동설을 믿나요? 아니면 천동설을 믿나요? 저는 천동설을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동그랗다면 옆으로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현 씨 해주세요. 저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지구가 동그랗다는 사람들의 그때 지구가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말을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몇몇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위대한 학자 빼고는 거의 몰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연히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말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사실은 지동설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눈 떠보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으로 지고, 우리 지구는 땅이 뭐 흔들리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바, 눈으로 보이는 바, 이런 것들은 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로 이제 별자리가 도는 거기 때문에 천동설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지동설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상 깊었던 인물 질문이 겹쳐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일칭에 따르면 가장 먼저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세계 4대 문명이 뭐야? 성어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이랑 또 하나. 어 인더스 문명이요? 그렇지. 여기 우리가 중국 문명, 우리가 여기 황허강에서 중국 문명, 황허 문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제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가에서 있는 인더스 문명이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파키스탄 정도 되는데, 인도 북부 파키스탄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동 지방에 티그리스 강, 아프리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요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이집트의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왜 중국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에서 천문학이 시작되었다고 이 책은 주장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인더스 문명이랑 중국 문명은 음, 여기 산이나 숲속 같은 게 많아가지고 별을 보는 게 이제 음. 사막이 많고 들판이 있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에 비해서 별을 보기가 힘들어요. 왜? 왜 어, 숲이 있으면 다리 보기 힘들어? 산이나 숲이 음. 막 하늘을 가리고 살아서요. 산이나 숲이 하늘을 가려? 너 우리나라에서 하늘 가려? 산이나 숲이? 음, 음. 승훈이 어떻게 생각해? 우리나라에서 산의 숲이 별을 안 가려? 가리죠? 안 가리죠? 그러면 왜 이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같은 곳에서 천문학이 우선 발달했다는 거야? 발달했다는 거야? 응? 거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나? 거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럼 여기 인도나 중국 사람들은 머리가 나빴어?
그래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천문학이 없었어? 발달을 못했어? 자, 책 14쪽에 왜 그쪽이 메소포타미아나 음, 이집트가 먼저 천문학이 발달했나 그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해주고 있잖아. 이거 길을 볼 때 별을 보면서 길을 찾아서요? 어. 근데 왜 인도스나 중국도 그러면 길을 찾을 때 별을 보면 찾으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았냐고. 거기는 여기 산이나 여기 나무로 그 길을 표시하거나 외우면 잘 갈 수 있는데, 어. 거기는 모래밖에 없어서 길을 확실히 외우거나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음. 여기 별을 보면서 갔어요. 승훈이, 지훈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뭔 말이야? 그니까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는 산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별을 보면서 찾아갔고 음.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산이나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냥 어. 모양만 잘 기억하면 되니까. 음. 자, 보겠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이렇게 산이 있어, 산. 여기 이렇게 강이 막 흘러. 이렇게 강이 흘러. 자, 그러면 지훈이가 요 산이 있는데 지훈이가 여기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지훈이가 왔어. 이렇게 왔단 말이야. 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면 돼? 요 산을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뭐 하면 돼? 이렇게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음, 이 산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자, 승훈이가 여기 물이 있어. 물인데 이 강 따라서 쭉 올라갔어. 어? 네. C에서 D 지점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돼? 그 물 다시 따라서 가면 돼요. 요 물 따라서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가면 되잖아. 왜? 이 강이 막 하루아침에 바뀌어? 아니요. 안 바뀐다는 거야. 즉, 이렇게 뭐가 되는 점? 기준. 기준을 삼을 만한 자연 물이 숲이나 이런 강이나 이런 것들이 인더스 문명이나 중국 문명에 있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뭘 보지 않아도 하늘을 보지 않아도 길을 찾아서 다니는데 별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자, 그런데 어디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사막이야, 사막.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야. 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는 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기준을 잡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지. 너네가 봐봐. 망망대해 바다 갔어. 다 바다야.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모르잖아. 그런데 하늘에 뭐가 떠 있으니까? 별. 별이 떠 있으니까, 이 별을 보고 내가 이 별을 따라서 가자. 어? 바다에서, 항해할 때, 이 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하자? 움직이자. 이렇게 자기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점? 기준이 되는 점. 그거를 하늘의 별자리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하늘의 별자리를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었다는 거야? 응? 그게 바로 뭐가 됐다는 거야?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하늘의 천문학이 별자리 연구하는 분이, 발달했어요. 뭐라고? 천문학이 발달하게 그렇지, 됐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네, 돼요. 말 되잖아. 그 실제로 사막에도 보면, 사막에 혹시 가봤어? 지훈이나 승훈이? 아니요. 자, 여러분이 뭐 나중에 이제 또 여행을 뭐 세계 여러 나라 여행 가다 보면 사막에 많이 가게 될 텐데, 선생님이 이제 세계 뭐 그 이집트에 있는 사막도 가고, 저기 어디였나? 그 아부다비 그쪽에 있는 사막도 가고, 저기 중국 쪽에 있는 타클라칸인가 그 사막도 가고, 뭐 인도에 있는 그 사막도 가고, 사막을 몇 군데 갔는데, 그 사막을 보면 뭐 모래 사막도 있고 자갈 사막도 있는데, 이 사막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막은 모래 사막 생각하는데, 이 모래 사막에도 보면 이렇게 뭐가 있어? 언덕이 이렇게 있어, 언덕이. 어? 근데 문제는 뭐냐? 모래 사막의 이 언덕은 분명히 여기 있었어.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갔어. 어? 이렇게 왔단 말이야. 내가 돌아오려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이 언덕 따라서 이렇게 돌아왔거든? 근데 여기 와 있어, 여기. 여기 A 지점이 출발했는데, 내가 뭐해? B 지점이 와 있어. 난 분명히 모래 언덕 보고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래 언덕이 하룻밤 사이에도 바람이 불면 이 모래 언덕이 이렇게 옮겨와 버려, 이렇게. 이게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모래 언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A 지점이 아니라 엉뚱한 뭐로 와버리는 거야. B로 와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래 언덕, 평평한 모래 언덕도 문제지만, 모래도 문제지만, 모래밭도 문제지만, 이런 모래 언덕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래 언덕 자체가 바람이 불면 이 모래가 쓸려가지고 다른 곳에 모래 언덕을 만들고 가기 때문에 이 모래 언덕이 기준점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왜 뭐 지훈이가 기준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자꾸 지훈이가 뭐 해버리면 옆으로 움직여 버리면 뭘 제대로 그릴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준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따르면 1년이 365일인 거가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1년을 365일로 쓰고 있지. 네. 왜 우리가 지금 1년을 365일로 정하고 있는지 혹시 알아? 우리가 지금 1년을 365일로 정하는 이유. 예전부터 그렇게 와서? 예전부터 그렇게 와서 아니야. 너 첨성대 같은 경우는 도래 개수가 360개인가 정도밖에 안 돼. 365개가 아니고 선동열 그때는 1년을 360일로 생각했어. 그래서 그 첨성대 도래 개수는 1년을 기준으로 360개밖에 안 돼. 365일로 정한 거 우리 얼마 되지 않았어. 1년을. 지금 왜 사람들은 1년을 365일로 정하는 거야, 지훈아? 어려운 얘기 아닌데. 너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나? 왜 하루가 24시간이야? 어? 얘들아, 왜 하루가 지구가 24시간이야? 하루가 왜 30시간도 아니고 40시간도 아니고 왜 하루가 24시간이야? 지구가 자전하는 지구가 자전하는 그렇지, 지구가 자전하는 그 자전하면은 시간이 약 24시간이잖아. 아, 그러면 왜 1년이 지구가 365일이야?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태양 한 돌고 바퀴 있으니까 돌 때 그렇지. 지구가 365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기간이 1년이 365일하고 좀 넘잖아. 365.2 어쩌고저쩌고 되잖아. 그 4년마다 한 번씩 366일로 해주잖아. 그런데 누가 처음에 1년에 365일로 정했다는 거야?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요. 아니, 어느 나라 사람들? 음, 음, 24쪽. 이집트 문명, 이집트 사람들이. 그치, 이집트 사람들이 1년을 365일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걸리기 때문에 365일로 정한 거야?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왜 1년을 365일로 정했냐고. 대충 때려 맞췄는데 맞아서? 뭐라고? 대충 때려 맞췄는데 맞아서? 아니, 그 사람들도 나름 시리우스 별이 나올 때마다 그때가 1년이 지났다는 거. 그렇지. 시리우스 별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1년을 정했다는 거야. 근데 왜 시리우스 별이 나오는 걸 기준으로 삼았어? 시리우스가 별이 나올 때면 나일강이 홍수가 일어나서요. 그렇지. 시리우스 별이 나올 때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나. 홍수 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죽어요. 죽어야 돼? 그냥 아니, 대피를 해요. 대피해야 돼. 대피하려면 홍수가 언제 나는지 뭐 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알아야 돼요. 되잖아. 그래서 홍수가 언제 나나 이거 알 수가 없잖아. 홍수가 언제 나는지를. 근데 가만히 봤더니 홍수 나기 전에 뭐가 뜨더라는 거야? 시리우스 별이요. 시리우스 별이 뜨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리우스 별이 뜨면 이제 홍수 나겠구나. 그럼 우리가 뭐 하자? 빨리 저 높은 언덕으로 피해 있자. 됐어? 네. 네. 그런데 시리우스 별이 또 언제 떠오르나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뭐 해봤더니 따져봤더니 얼마마다? 1년마다요. 365일마다 뜨더란 얘기야. 그래서 365일로 그래서 시리우스 별이 뜰 무렵에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도망갔다가 홍수가 나고 홍수가 난 물이 다 뭐하면 빠지면 다시 뭐하다가 내려와서 뭐하다가 살다가 또 시리우스 별이 뜨면 하늘 뭐야
산 위로 뭐 하다가 도망쳤다가 홍수가 나고 또 물이 빠지면 또 내려오고 이걸 계속 뭐 한 거야? 반복한 거야, 반복. 그래서 요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뭘로 삼자? 1년으로 삼자.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 이해가? 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쳐들어와? 이집트에 누가 쳐들어왔대? 근데 로마요. 고대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정복을 해. 그리고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쓰고 있는 365일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달력보다 잘 맞아. 그래서 이집트의 해석한다. 달력을 누구의 달력으로? 자기들의 달력으로 삼았다라고 했고,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이 나중에 유럽을 뭐하고? 석권하고 유럽에 영향을 끼치고 그 유럽이 오늘날 현대 문명에서 가장 뭐해? 중요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뭐야? 1년을 365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온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네. 그래서 홍수 나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홍수 나면 물이 넘치잖아. 이렇게 물이 넘쳐가지고 집이 막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고 막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논밭이 막 다 잠기고 난리야 난리.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홍수가 축복이 돼 축복. 홍수는 재앙, 재난만인 게 아니라 뭐도 됐었다는 거야? 축복돼 축복. 아니 홍수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재앙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근데 왜 홍수가 축복이냐고. 홍수가 축복인 이유가 뭘까? 23들은. 풍년이 난다고. 왜 홍수가 나면 풍년이 나는데?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응? 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축복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재난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축복이라고 그러냐? 물이 많이 불어나서 많은 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그 물을 마실 수 있어서요.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 생각한 그런 가설이고 이 책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자. 왜 홍수가 축복인가 이 책에서는. 이 책에는 그게 안 나왔구나. 미안해. 미안합니다. 자, 홍수가 쌤이 착각했어. 이 책에는 안 나왔는데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걸 쌤님이 이 책에 나오자고 착각했어. 그래서 지훈이 수근이가 그걸 못 찾나 하고 쌤이 괜히 나무랐네. 미안합니다. 자, 아, 식물이 땅에서 자라잖아. 네. 땅에서 자라는데 그럼 땅에 있는 양분을 뭐해? 다 뽑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는 다 여기 A라는 논이 있어. A. A라는 논에서 농사를 지었어. 네. 그래서 곡식을 수확을 했어. 그러면 네. 그 다음에 A라는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영양분이 없어져서 양분이 없어져 가지고 못 지어. 그럼 A라는 논을 내비로 두고 그 옆에 있는 뭐에 가서 피요. B에 가서 농사를 지어. B에 가서 농사를 지었으면 또 이제 그 못 써. 그 다음에 그럼 또 어디 가서 C에 가서 농사를 지어. 그럼 또 그 다음에 못 써. 그 다음에 이제 뭐에 가서 지어? D. B에 가서 지어. 그럼 또 못 써.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지어? E에 가서 지어. 또 못 써.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A 가서 지을 수 있어. 왜? 영양분이 채워져서요. 한 4년, 5년 동안 쉬면 그동안에 여기서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뭐 해서 영양분이 채워져. 그러면 우리가 A, B, C, D, E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네. 근데 이 중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군데야? 한 군데. 근데요. 한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땅이 5개가 있어. 뭐 하냐고. 농사를 한 번밖에 못 지. 한 군데밖에 못 지는데.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아, 안 많아?
암만 안 많다고, 적다고. 자, 그런데 나일강이 이렇게 있어. 자, 여러분들 강물의 작용 세 가지 얘기해 보자. 물의 작용 세 가지. 첫 번째, 물이 흘러내리면서 여기 있는 흙을 뭐해? 밀어요. 깎아내려. 이거 무슨 작용이라고 그래? 아, 이거 아는데. 어? 부식이었나? 부식은 아닌데. 아, 뭐, 침식. 침식작용이라고 그래. 그 깎아내는 흙을 쭉 막 강물이 흘러가면서 뭐해? 바닥에, 강물이 가면서 이 흙들을 가지고 가잖아.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어? 운반? 운반작용. 그러다가 이 막 물줄기가 세면, 막 그 흙들이 휩쓸려 가다가 이게 이제 뭐 해지면 이렇게 강물이 너무 넓어지면 물이 점점 느리게 흘러. 그러면 그 흘러내려가던 이 흙들이 어떻게 된다는 여기 밑에 하류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쌀, 보여요. 쌓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 흙은 새 흙이야? 아니야. 새우기 새로운 흙이야? 아니에요. 아니면 옛날 흙이야? 옛날. 네, 아니지. 아, 여기가 지금 깎여서 내려온 새로운 흙이잖아. 네, 이해가? 네, 여기 네. 양분이 많아. 여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야.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농사 못 짓겠지. 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뭐가 난다고? 또 새로운 홍수가 나가지고 또 새로운 흙을 깎아서 또 새로운 흙을 운반해갖고 또 여기다 또 뭐 해줘? 또 여기다 또 쌓아줘. 그럼 이건 새 흙이야? 옛날 흙이야? 새우기요. 새흙. 새 흙이야. 그러니까 또 뭐 할 수 있어? 또 농사 지을 수 있어. 이해가?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이 나일강의 홍수가 꼭 뭐만 아니다? 재앙만 아니라는 거야. 그 홍수가 내려와서 잠긴 동안만 피해가면 그 물이 빠지면 그 휩쓸려온 흙 때문에 기름진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우리가 홍수 나면 많은 피해를 입고 해서 안 좋아. 근데 홍수가 꼭 안 좋은 것만 아니야. 지금도. 홍수가 나면 더럽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뭐해? 들어가요. 깨끗이 쓸어가.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무슨 찌꺼기 쌓이고 이거를 한번 이렇게 뒤엎어줘. 그래서 그 안에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그런 걸 보면 홍수가 갖고 있는 뭐도 있다는 거야? 긍정적인 점도 있다는 거야. 휩쓸려 내려간 건 부정적이지. 어? 자, 지금 또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은 일이 뭐야? 요 며칠 사이에 코로나. 가장 안 좋은 일이, 코로나는 몇 년 동안 계속됐고, 이제 뭐 저기 했던 거고. 주식 폭락. 아, 지진 지진이요. 폭력했어? 지진. 어디에? 터키르키예요.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그쪽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몇만 명이 지금 죽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거기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그 지진 나가지고 건물들이 붕괴되고, 그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얼마나 슬프겠어. 근데 이 와중에도 이익 보는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이 있어. 누가 좋을까? 지진 나면. 앞으로. 지진이 일어났으면 앞으로 누가 좋을까? 누가 돈을 많이 벌까, 앞으로? 건설회사. 그렇지, 건설회사는 돈 많이 벌지. 지훈아, 왜 건설회사가 돈 많이 벌어? 부서진 여기 건물들 같은 거 다시 다 보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거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건물 부서진 거 다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뭐야, 상당히 많이, 세연이가 다음 공부할 애가 먼저 들어왔는데 착하네. 잠깐만, 선생님 대기실 좀 설정할게. 자, 까먹었다. 아, 그 지진이라서 그 새롭게 건축해야 되니까 그런 건설회사라던가, 뭐 시멘트 회사라던가, 철근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뭐야? 할 일들이 아주 많아져서 돈 벌 기회가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늘 뭐야? 양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지. 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죽고 다치고 얼마나 슬퍼. 게다가 우리나라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지. 어떤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가스를 지금 못 받아요. 러시아 가스나 이렇게 뭐 거기 우크라이나 밀 이런 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가스 값도 엄청 오르고 밀가루 값도 엄청 오르고 그런 바람에 빵 값도 오르고 에너지 값도 오르고 뭐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갔고 우리도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 누가 돈 벌어? 카타르요? 가스회사? 어? 무슨 회사? 가스회사? 가스회사? 뭐 가스회사도 물론 뭐 가스값이 높아져서 돈 벌 수 있고 다른 가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 비싼 값을 팔 수 있으니까. 아,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바로 군수산업. 군수산업이 뭐야? 여기 총이나 군용이 같은 거. 총, 탱크 파는 사람들, 미사일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거 지금 전쟁통에 그 완전 다 그 쏟아붓잖아. 이렇게 양면성들을 갖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홍수 얘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데 그 홍수가 이렇게 범람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1년이 365일인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365일을 썼는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나왔는데 365일인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여기 28줄 보니까 4년마다 하루를 보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 왜?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36.242일이었어요. 뭐라고? 360 얼마라고? 365.242일이었어요. 그렇지. 365.2421 만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365.251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차이냐면 1년에 11분 14초의 시간 차이가 난다라고 돼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5.24니까 24가 남으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하루. 그래서 우리가 6년. 그래서 2월 며칠까지 있어? 2월 달이 4년마다 한 번씩을 28일. 29일까지 있지. 아, 그런가? 보통 28일까지 있고 4년에 한 번은 1년 29일까지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야? 보통 이제 맞추는데 문제는 365.25로 딱 맞아떨어지면 4년마다 한 번씩 이 하루를 주고 마는데 조금 아까 말했듯이 365.242일이다 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얼마? 11분 14초가 차이가 나. 근데 그 11분 14초가 1년일 때는 그나마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뭐야?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니까 너무나 뭐야? 큰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나더라라는 얘기.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중간중간에 고쳐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번 그 달력하는 분에서 윤년이고 뭐 윤초 해가지고 1초로 뭐 조정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 주기와 맞추려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천문학이 갖고 있는 의의가 뭐라는 거야? 그 전에 천문학과 고대 그리스 천문학의 차이점. 그 전에 천문학들은 신의 일들이라고 생각해. 신. 음,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들, 사람들의 이성에 의해서 그것들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고대 그리스 천문학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고 이건 고대 그리스 천문학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천문학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해서 끝에 가면 빅뱅, 빅뱅에 따라서 빅뱅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설명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천문학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저 우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 연구가 이제 더 날이 갈수록 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 근데 지금은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라, 또 다른 행성이 있을 거라고 저 우주로 향해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천문학은 우리의 삶으로 더 이렇게 들어온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충무공 이순신인데 이순신.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뭐 이렇게 좋아하는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 충무공 이순신 책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